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9월 5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적잖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 만조 시간하고 겹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예, 해일까지 덮치면 참 피해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내일 오전 중으로 남해안에 상륙할 것 같다는 소식이죠. 예, 매번 이 추석 때 이 지나가는 태풍이 늘 이 위력적입니다. 그죠? 예,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시속 158km, 예,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아주 강한 태풍이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에도 지금 오늘 새벽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 피해도 또 걱정입니다. 그죠? 어, 비 피해, 태풍 피해, 바람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그런데 여야 공이 이름하여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당이 정당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 또한 온통 사법 리스크 해소에만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고 이 국회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 위기 시기에 이 비상시국에 태풍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 국제적으로도 지금 고물가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시기에 지금 민생이 잘 보이지 않는 국회. 참 이 국회가 걱정스럽습니다. 정쟁으로 나를 지세우는 것도 좋지만 민생은 여야가 공히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부분인데 지금 민생 챙길 여유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죠? 자기네들 지금 사법 리스크를 수비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당인 국힘당은 이준석 분란으로 끊임없이 그 소용돌이 가처분 등등 해서 그 소용돌이에 지금 휘말려 있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재명의 소환권, 검찰 소환권, 공직선거법이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에, 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그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배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선거 보전금으로 받았던 국고 보조금 이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죠? 무려 400억대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정도 되면 민주당 당사까지 팔아도 못 갚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 경제적으로는 파산입니다. 그죠? 자, 겸해서 우리가 정당 국고 보조금제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진즉부터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정당 국고 보조금제에 대한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생각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 정당 국고 보조금 이거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예. 자,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뭐를 위한 전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은 걸핏하면 뭐 이런 스탠스에다가 이런 모드니까요. 싸움당 모드니까 이번에는 아마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치 조국 사태 때처럼 뭐 다른 쪽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라 이야기도 하잖아요. 조국 사태 때처럼 오히려 민심으로부터 점점점 벌어져 가지 않을까. 전쟁이라는 목청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래 되지 않을까.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 진실 규명이잖아요. 이재명의 거짓말, 진짜 까도 까도 밑이 안 보이는 거짓말. 예. 이거 이제 우리 국민들도 너무 이제 식상해 있고 너무 많이 아는
삼척동자도 많이 하는 거짓말이어서 뭐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이제는 뭐 적극적 거짓말 이런 표현까지 소극적 거짓말 이게 이제 소위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건,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사건,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받은 게 소극적 거짓말 사건이잖아요. 그 이번에는 이제 적극적 거짓말이다라고 일부에서는 비아냥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무슨 명목으로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거법 관련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의혹 또는 조사 고발되어 있는 게 10여 건이 넘잖아요. 이게 뭐 엄밀하게는 이 국회의원 활동도 뭐 민주당 대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제대로 소환 조사를 받으면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지금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정치 보복이라고 그래요. 이 삼척 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이라고 일단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취약점,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고 있는 김건희 이 여사 관련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물고 떨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기타 뭐 짜잘짜잘 이렇게 세간에서 회자되던 그런 것 지금 그걸 지금 그나마 지푸라기 잡듯이 그걸 잡고 지금 현재 딜을 치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취하면서 전쟁이다 그러고 있어요. 전면전이다 그러고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국회 꼴이 이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정기국회 내내 국힘당대로 이준석 리스크,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리스크로 이렇게 소위를 하다가 허송세월 하다가 또 예산안은 처리해야 되니까 정기국회 막바지에 가서 날치기 예산안 그것도 선심성 예산안으로 그렇게 또 민생은 물 건너가는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좀 누가 봐도 이재명이는 지금 현재 검찰 소환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죠? 또 뭐 출석 안 해봐야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어서 검찰에서 기소하고 입증하면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선거법은 공소시효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9월 9일이잖아요.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내일 모레예요. 뭐 출석 안 하면 바로 기소하겠죠. 검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름대로 혐의가 증거가 자료가 있을 거니까 최종적으로 당사자한테 소명 기회를 준다는 것 이상에 뭐 더 이상 밝혀낼 사실은 굳이 없잖아요. 증거는 거의 대부분 확보되었을 테니까 기소 처리를 하면 자, 그다음에 이제 재판입니다. 재판인데 선거사범 재판은 원칙상 180일 이내에 처리되게 돼 있어요. 저번 경기도지사 그 사건처럼 질질 끌어봐야 뭐 얼마 가겠어요. 어쨌든 민주당 대표까지 해서 경우에 따라서 기소되더라도 대표 자리는 유지하는 형태로까지 겹겹이 방탄복을 껴입었지만 그게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건들까지 있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본은 이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권, 어떤 의미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적입니다. 그죠? 이거는 엄단돼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 뭐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이걸 뭐 어떻게 피하겠다는 거죠? 이걸 뭐 정치 탄압이라고 자기가 해놓은 이력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익히 아시죠? 지금 이번에 출석 요구받은 게 백현동 어, 그 부지 용도 조정 그것도 뭐 4단계나 그냥 마구잡이로 상향했다라는 거 용도 변경 이게 국토부 협박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협박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그리고 기록이 주고받은 공문서가 지금 남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문기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 전 1처장 대장동 핵심 인사라고 하는 김문기
예, 이 사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곧바로 예, 호주 시찰 등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사진 찍고 골프 치고 한 사진 다 공개됐죠. 모를 수가 없죠. 9박 10일간 다녔는데. 그렇죠? 예, 하위 직원이가 몰랐다고 한 이 거짓말. 어? 자, 뭐 등등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데 정치 보복이래. 정치 탄압이래요. 그럴듯한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뭐 명분을 들이대야지. 이거는 뭐 그냥 생떼쓰기죠. 누가 봐도 생떼쓰기죠.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쌍방울 사태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요란스럽게. 자, 그다 성남 FC 예, 불법 후원 FC 후원금 사태 있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관련입니다. 그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뉴스로 한때 시끌시끌했던 대장동부터 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위례 신도시까지 이재명의 의혹은 뭐 진짜 어떤 의미에서 파도 파도 까도 까도 끝이 안 보이는 밑이 안 보이는 그런 지경인데 지금 이 소환을 거부한다. 예. 뭐 선거법 관련해서 뭐 소환 거부하건 말건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름대로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은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최소한 이게 거의 실형이 나올 것 같은데요. 통상의 감각으로 봤을 때는 집요 정도 나오겠죠. 벌금으로 가더라도 이게 아무리 적게 나와도 저번 경기지사 허위 사실 자기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해서 2심때 300 받았다가 300만 원이죠. 받았다가 대법원 가가지고 재판 거래 의혹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그 진실 규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검경에서는 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관련해서도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드러나면 재심 청구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심에서 만약에 다시 뒤집어진다고 보면 재심 동안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뒤집어진다고 보면 이재명은 겹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대선 출마도 물 건너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대선 때 받은 국고보조금, 선거보전금이죠. 434억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돈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제 당 대표니까 민주당까지 같이 이제 토해내야 될 판입니다. 그죠? 뭐 대표라서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차원에서 토해내야 됩니다. 그죠? 400억 지금 민주당이 당장 토해낼 돈이 있을려나요? 그렇죠? 자, 이 국고보조금 이거 반드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나라 살림살이가 이 문재인 정권 때 워낙 거들을 내놔가지고 지금 나라 살림살이가 소위 재정 건전성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죠? 적자성 국가 채무라고 이름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산도 없이 온팡 그냥 생빚이죠. 이게 700조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현재 65% 선에 육박하는 64%라고 그러죠. 내년도에. 예, 적자성 채무만 그 비중이 2013년만 하더라도 50%였다고 하는데 지금 64% 내년도 2023년도에 거기 정도 된대요. 전체 나라비 국가 채무에서 이 소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그렇다고 해요. 자, 지금 그런데 이게 나라 살림이든 개인 사업이든 간에 집안 살림살이든 한 번 이게 기울기 시작하면 이걸 되돌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단 자기 생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미천이 없기 때문에 빌려서 돌려서 막는다는 게 빌리면 거기 또 이자 붙죠 등등요.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인 어떤 이게 충원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국가 채무는 특히 세금 걷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자, 세금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는 조금 덜 걷는 쪽으로 지금 손질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디서 나올 거냐는 거죠. 나올 거냐는 없는데 씀씀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테고, 그래서 한번 나빠진 이 재정 구조, 이거는 되돌려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가면 예상은 그렇습니다. 2025년경이 되면 800조가 되지 않겠냐는 걸 이야기해요. 아, 참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 채무, 소위 이 적자성 채무 때문에 나가는 이잣돈만 원래 2022년도 원래 기준으로 19조라 그래요. 19조 원. 예, 내년도가 되면 23조 원으로 늘어난대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고금리 행진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드러나겠죠? 자, 이잣돈만 연간 20조가 넘는, 자, 이런 구조. 이거 참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회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이제 막판에 되면 예산안 다음 해 나라 살림 그 예산안 정할 때 되면 또 마구잡이로 자기 지역구 예산 뭐 선심성 예산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가 누더기 예산 편성할 거예요. 지금 몇 회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에서도 지금 제대로 예산안 편성한 국회 정기국회 본 적 있습니까? 제 기억에도 희미합니다. 최근 몇 년간은 계속해서 막판에 패스트 트랙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때 그냥 막판에 끼워 넣기로 얼렁뚱땅 처리했지 제대로 처리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정기국회 일정사항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안은 지금 엊그제요. 9월 2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639조라고 방송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죠. 분석한 기사까지 지난주에 우리도 시사 공감에서 가볍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예산안이니까요. 정부 안이니까. 자, 이게 국회에서 각종 이제 상임위 심사를 해야죠. 소위 예비심사. 그다음에 이제 종합심사. 예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10월, 11월 달에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이게 뭐 전쟁이다 이러사고 예산안을 지금 정상적으로 심사할 태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영부영 그냥 하다가 막판에 지금 몰아치기로 할 공사에 또 크다고 날림으로 날치기로 할 공사에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지금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뭘까요? 막판에 가면 자기 지역구 예산 등등 해서 누더기 예산을 마구 끼워 넣어가지고, 예? 원래 정부 예산안에서 국회에 제출돼서 이걸 심의하고 이렇게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 제출되지 않은 예산안 항목 막 끼워 넣고 그렇게 누더기를 만들어가지고, 어, 날치게 하는 그걸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죠? 네. 이게 지금 작년 경우에 우리 봅시다. 작년에 검수완박, 패스트트랙, 검수완박 이렇게 하던 그 국면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애초에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사업 76개, 76개 사업을 끼워넣었어요. 뭐 광역도로망이니, 이 광역철도니, 그다음에 뭐 그 지역에 경찰서 짓는다고요. 지금 경찰서 참 그렇습니다. 경찰서 이런 어떤 공공건물 신축한다. 그다음에 지역 의료원 설립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서울시도 지금 의사 아, 채용 공고 내도 의사 아무도 지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판에 지역 의료원 설립한다고 예산안 끼워놨어요. 등등등 해가지고 자기 지역구 소위 말해서 이제 예, 민원 예산이죠. 그거 마구잡이로 76개 사업 항목을 만들어가 끼워 넣어가 작년에 통과시켰잖아요. 예? 올해도 또 이럴 거라고요. 틀림없이. 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10월, 11월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국감까지 지금 겹쳐지니까 에, 어떤 의미에서 거의 뭐 난장판이 또 되겠죠. 지금 전쟁이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국정조사안까지 지금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힘으로 밀어붙이든 쪽수로 밀어붙이든 뭘 하든 간에 시끄럽겠죠. 네.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은 전쟁이다 그러고 미리 전쟁에 대비해서 대비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쟤들 문제 삼는 건 뭐 별거 문제 없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 국힘당 애들이 늘 그렇잖아요. 예, 정치라는 거를 잘 보지를 못하고 민심이라는 거를 잘 보지를 못하고 그냥 백면서생처럼 늘 언제나 법리상 문제 없다. 뭐 그게 뭐 문제냐. 뭐 해봐라. 뭐 괜찮을 거다. 그러다가 늘 뒤통수 맞았잖아요. 예, 이 친구들이 하는 그 지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큰 정당, 국힘당, 민주당만 지금 보고 있는데 정의당도 지금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 정당이라는 그 존재 가치가 뭔지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앙당, 지구당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옥상옥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선진화된 정당 제도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국고보조금 문제는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 경상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이 크게 두 개죠. 평소에 정당 활동을 지원해주는 경상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 경상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선거보조금이 있어요. 선거보조금 안에 선거보전금, 뭐,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보전금 이렇게 명목이 또 나눠집니다만, 그냥 보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있어요. 이게 연간 선거 있는 철 이럴 때는 뭐, 근 천억대가 되고요. 선거 없어도 수백억 대예요. 이 돈을 이런 형편없는 정당에 예? 왜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 진즉에 없애야 되는 건데 이들이 절대 없애지 않아요. 일단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고 또는 폐지 절차가 필요한데 얘들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니까 절대 폐기 안 할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반드시 없애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 정의당 이야기하다 그러는데 정의당 쪽이 지금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까지 정당사에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비례대표만 지금 현재 정의당에 5명이 있죠. 지역구 심상정 하나 있고, 심상정 지역구 하나 있는 걸 이제 대선에 내보냈는데, 그 전 대선 때 심상정이가 얻은 표 절반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하고 등 다 해가지고 9석인가? 9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아마 그렇지 않나요? 9명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의당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이게 당원들이 제기를 해가지고 비례대표 의원 전원 사퇴 권고안이 정의당 당원 총투표에 붙여졌어요. 네. 물론 부결됐습니다. 소식 들은 분 있죠? 찬성 40.75%, 반대 59.25%, 일단은 부결이 됐어요. 네. 근데 투표율이 정당 투표율은 엄청나요. 투표율이 42%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당사에서. 대부분 다 그냥 마지못해서 당비 내고 이러지 당비도 잘 안 내잖아요. 근데 어쨌든 42% 투표율이에요. 당원들, 전당원 투표에서. 예. 이 정의당이 출범한 게 2012년이죠. 이제 그동안 조국 사태 등등 하면서 줄 잘못 서고 애매한 태도 취하다가 특히 패스트 트랙 때 완전히 정의당이 맛이 가버렸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 뭐 이렇게. 진중권 탈당 사태에 있었다가 지금 최근에 뭐 다시 재입당했다 그러는데 그 뒤엔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랬거나 저랬거나 이제 정의당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미 패스트 트랙 때 건너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이번 지방선거 때 참패를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맞네요.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기초 다 합쳐서 9명입니다. 예. 그 뭐죠? 이전 통합진보당 계열 걔들보다가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죠? 소위 주사파 애들 김재현인가요? 뭐 그 이석기 계열 애들 걔들보다가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더 못하지요. 사실상 이제 뭐 민주당 이중대도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저거 이중대 하고 싶어도 민주당이 안 끼워주니까 너 없어도 된다는 거니까. 네. 그거 정당 명부제 해가지고 뭐 등등 해가 의석 넓히겠다고 그 패스트트랙 때 줄 섰다가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줄 섰다가 위성정당이라고 뒤통수 맞으면서 완전히 맛이 가버렸잖아요. 정의당. 이제 정의당 어디에 가서 이야기해봐야 호빵 깊게 이제 아무도 쳐주지 않잖아요. 이전에는 그래 애쓴다 뭐 잘해봐라 해라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시끄럽다. 저 민주당 애들 꼴만 하더라도 눈꼴 사나운데 이제 너들 아예 듣기도 싫다는 형태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네. 자, 정의당의 정체성 이거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걸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데 글쎄 세워질까요, 여러분? 정의당도 자연스럽게 사멸해 가겠죠. 해체 또는 사멸해 가겠죠. 뭐 재창당에 준하는 어떤 뭐 대의원 대회를 이달 정기국회 중인데 지금 9월 중순경 중하순경에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정의당 뭐 재창당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정의당은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냥 알아서 이제 각자 도생하고 민주당으로 뛰어들든 뭐 그냥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죠. 이 정의당이 유지될까요, 여러분? 뭐 꾸역꾸역 끌고 가려고는 하겠죠. 근데 사실상 끝났다는 거죠. 자, 다 좋습니다. 이런 정당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왜 줘야 되냐는 거죠.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서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상보조금하고 선거보조금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교섭단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죠. 네. 의석 배분에 따라서도 이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내 의석 한 석이 있느냐, 예를 들면 170석이 있느냐를 놓고 대비를 하면 국고보조금은 뭘까요? 의석 수는 100배 차이인데 국고보조금은 1000배나 차이 나요. 이렇게 불균형적입니다, 여러분. 이 정당법, 뭐 그것도 뭐 기울어진 것도 둘째 치고 최소한 연간 약 900억 천억대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이 국민혈세, 이런 정당이 왜 내야 되냐는 거죠. 정당은 원론적으로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민단체 지원법도 없애야 됩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도. 시민단체 지원 다 없애야 돼요.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회비 또는 후원금 성금으로 꾸려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 정당도 그래요. 정당이라는 거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거기에 국민 세금이 왜 들어가야 되나요? 납득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지 않나요? 당원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당비, 그 다음에 후원금, 특별 후원금 등으로 꾸려져야지 이게 왜 국민 혈세에서 지원이 되냐고요. 일단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이거를 폐지하는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촉구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막 정치에 워낙 마음이 돌아서 버려가지고 환멸을 느끼셔가지고 저는 뭐 정치권 이야기는 뭐 뭔 짓을 하든 꼴도 보기 싫은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 주머니 지키기 차원에서라도 야 지금 우리 살기도 어렵다. 우리 주머니 그만 털어라. 라는 차원에서라도 정당 국고 보조금 없애라. 시민단체 예산 집행할 때 시민단체 지원금 다 없애라. 라고 이제 우리가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주머니 지키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는 뭐 미우나 꼬부나 내 주머니 지키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거를 없애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 윤석열 정부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윤석열 정부, 이제는 뭐 정부에서 지금 하는 행태가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정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권 정당 쪽에서 전쟁이라고 하는데 정말 준비가 돼 있을까요? 어?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죠. 김현지가 이재명에게 보낸 문자, 이게 오전에 보낸 문자인데 오후에 말이지. 그것도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최대 크기로 제일 큰 글씨체로 키워가지고 고의적으로 노출시켰다. 그러고 문자 자신 또 주문 생산인 것 같다. 야, 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출시킨 것 같다라는 일부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앞서 이야기했던 경기지사 때, 2018년.
자기 형 이재선 씨, 작고하셨으니까 고 이재선 씨입니다. 그죠? 정신병원 강제 입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이 당시 대법원에서 2심까지도 300만 원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대법관 12명 중에 7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무혐의라는 거. 그래야 이제 무혐의, 이 무죄 판결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사법부 실태를 보셔야 됩니다. 대법관 만난다는 게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가면 만나지 않겠냐? 요건이 되면 만나지 않 사건 변호인도 대법관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가 아니라 거의 뭐 못 만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을 네, 이재명 교 사람이 무시로 만났다는 거잖아요. 응? 이발소독하고 군의 이발관도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거기에다가 또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도 받고 있어요. 네? 이 사건을 왜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첩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예? 현 정부 집권 세력과도 상당히 좀 연루가 있다라는 소리도 상당히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턴다, 안 털 거다. 라는 설이 유력해요. 지금 계속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 재판거래요. 권순일 사건요. 권순일이가 중앙선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이거 왜 안 터냐는 거지. 네, 거기에 뭐 연루된 사람들 제법 있죠. 지금 곽상도만 지금 가방에 가 있습니다. 그죠? 카톡 문자 털려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수사 안 하냐는 거지. 50억 클럽들. 자,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지금 요 선거법 관련요. 허위사실 공표 외에도 어, 이재명이 받고 있는 게 대장동 있죠. 백현동 있죠. 그다음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있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있죠. 경기도 법카 있죠. 등등등. 예. 이게 지금 위례까지 지금 넓혀지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붙어 있는 고발된 죄명만 하더라도 10여 가지가 넘잖아요. 예. 이거 뭐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재명이 선거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되면 민주당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곡소리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공직선거법 265조의 2, 1항.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돼서 당선 무효가 되면, 배지가 떨어지면, 예. 대선 비용 434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죠? 다 토해내야 됩니다. 예. 그럼 뭐 민주당 그냥 끝나는 거죠. 어, 빈털털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끝나는 거죠. 돈 한 푼 없는 거니까. 다음에 나오는 선거 보전금 나와봐야 이거 지금 토해내야 될 돈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한참 동안 글쎄요 의원들 세비를 털어서 버티기는 하겠지만 그게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줄 막히면 얘들 특히 이 운동권 애들 발광한다고요. 예? 지금 어디 가서 뭔 짓을 해도 제가 그러잖아요. 대단한 투사 못 봤다고. 뭔 짓을 해도 얘들은 계속해서 그게 관심사예요. 예. 털어먹고 튀고 털어먹고 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벌 능력은 없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예. 국회의원 뭐 169명요. 부정선거 수사까지 겹쳐서 지금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하고 민경욱 전 의원을 중앙선관위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어요. 네, 사전선거에 문제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놨어요. 근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사실이니까요.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검찰로 수사가 이첩이 됐어요. 잘 된 거죠. 이놈들이 저 잘한 걸 하려고. 근데 단순히 잘한 게 아니죠.
황교안, 민경욱 정도의 거물을 그냥 기선제압을 해버려야 이 뭐 부정선거 등등등 각각 이야기하는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국토본, 그다음에 부방대, 기타 거기에 준하는 그보다는 조금 급이 떨어지는 여러 단체들 하게 되면 단체들이 제법 됩니다. 변호사 그룹만 하더라도 제법 어, 전관들 있죠. 무게감이 있는 대법관들급, 적어도 부장급 이상의 그 무게감이 있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아, 제가 알기로도 대략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별도의 변협을 꾸릴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요. 그 걔들 입을 참에 그냥 두드려 맞겠다,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생각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짧은 생각이죠. 검찰 수사를 하면 글쎄요. 이걸 경찰 수사를 다시 단순히 혐의 있다 없다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말까요? 황교안 후보가 공안부 검사 출신인데 그런 정도 조사만 하는 검찰을 그냥 가만히 둘까요? 자세히 증거를 제시하겠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모를 드러내서 진실 규명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관위 자충수라고 지금 보는데 잘된 거죠. 자, 이것까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수사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불이 붙어버린다고 보면 그거 아니어도 지금 현재 선관위 스스로가 20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검표에서 그 표가 안 나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또 있어가지고 최근에 도 고발된 게 있어요. 그거 등등등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 증거들, 사건들, 예? 그게 이제 불이 지펴지면 부정선거까지 뚜껑을 열어버리면 이 169석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또 의심을 받으면 이게 그냥 훅 날아가죠. 훅 날아가죠. 그냥 국고보조금 반환 때문에 깡통 되는 것 넘어서 그냥 이제 169석은 한때의 영화로 흩날리고 추풍낙엽이 되겠죠. 아마 이 가을철 찬서리를 맞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민주당 끝나는 겁니다. 국힘당은 어차피 끝난 겁니다, 여러분. 봉합 안 됩니다. 비대위를 하든 뭐를 하든 봉합이 안 됩니다. 대통령실 내만 보더라도 지금 콩가루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게 이제 뭐 원튼 원치 않든 정계 개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개헌 이렇게 하면서 의원 내각제로 두루뭉실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저런 형태로 빈털터리가 되고 풍비박산이 된다고 보면 정의당 저렇게 콩가루 돼버리죠. 국힘당 4분 오열돼 있죠. 이게 국힘당이 뭐 이렇게 좀 어우러져 줘야 의원 내각제가 되든 뭐든 할 건데 의원 내각제 개헌도 어려울 거예요. 예. 이준석이가 슬쩍 이렇게 내비치는 탄핵,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 지금 대구 가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던데 한심해요. 대구가 어딘지를 알고 지금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마치 노천강당에서 그렇지. 예? 군중 시위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보자 보자 하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뭐 어차피 둬 봐야 예, 이제 뭐 추석 쉬고 이러면 좀 더 따뜻한 계절에 들어갔으면 더 나을 건데 이 추운 계절에 아마 구치소에 가 있으려면 적지 않게 괴로울 거예요. 무고죄는 아마 거의 대부분 실형이 나올 거예요. 벌금형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죄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재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빠져나가기 어렵겠죠. 최소한 무고죄에서는 빠져나가기가 어렵겠죠. 자,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원튼 원치 않던 한국 정치판은 크게 요동치고 바뀌게 돼 있다. 내후년이 2024년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4월 달이 2023년 상반기 내에 지금 국힘당도 없어지고 민주당도 없어지고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이상한 정당들이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 새로운
바람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윤석열 정부 정말 준비되어 있나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사면 초과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믿고 있었던 게 자기 열성 지지층과 국민 대다수의 지지였어요. 그게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산토끼를 잡을 재주가 있냐? 산토끼를 잡을 재주도 없다. 그나마 자기 발로 뛰어들어왔던 사슴노루조차 다 지금 뛰쳐나가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지지율 20%다. 여론조사기관의 정직성 문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감안하더라도 아마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20%대가 이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일 거다라고 저는 봐요. 20% 이상 지지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윤핵관들한테도 지지를 다 못 받잖아요. 지금 윤핵관들한테도 서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찬회 장재원이가 오기 전에 자리 떠버리는 거잖아요. 껄끄럽다는 거거든요. 윤핵관도 아마 전폭을 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윤석열의 지지율은 20%대가 그게 사실일 거예요. 정확한 현주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방송 언론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걸 보시면 방송심의위원회,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식 명칭 일례로 김어준에 대해서 한 번도 징계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편들어주기, 봐주기 한다는 거잖아요. 공정성, 객관성은 그냥 하는 소리고 개뿔로 하는 소리고 공정성, 객관성을 떠나서 너무나 당연한 것도 최소한의 이 위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조차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객관성 뭐까지 바르지 않아도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예? 방심위원 자체가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고, 그렇죠? 9명 중에 6명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현주죠. 그 유명한 정현주. KBS 사장이 했던 친구. 예. 이 친구가 내놓고 한 소리가 그거잖아요. 종편들, 저거 증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재승인 전부 안 해줘야 돼라고 했던 친구잖아요. 지금 TV조선이라든지 채널 A라든지 거의 MBN 이런 쪽이 거의 뭐 재승인 취소될 뻔 했잖아요, 여러분. 예? 조선일보도 브레이크 걸리고 채널 A조차도 조건부로 걸렸다가 길들이기로 했죠. 신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 방심이. 자,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방송 언론 어디 뭐 언론 노조 이야기 굳이 안 해도 제대로 뭐 우호적인 데가 어떻습니까? KBS 뉴스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이 지금 태풍의 이 물난리에 북한 피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지는 않고 유튜브 상에 슬쩍슬쩍 이렇게 비치는 거를 보면 그 작도 아닙니다, 지금. 네, 이런데 윤석열 정부가 누구를 믿고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버티고 있나요? 네, 훅 갑니다. 훅 갑니다. 네, 정계 개편까지 몰아치면 아마도 윤핵관 또 사분오열 될 거다. 자, 그럴 때 뭘 가지고 국정을 밀고 나갈 거냐 하는 거죠. 개헌도 안 된다. 개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개헌 바람이라도 타고 자기 세력을 하고 싶지만 안 된다고 봐요. 이미 자기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이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수석다운 수석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이 지금 한 꼴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일단 그쯤 해두고요. 정치권은 어쨌든 큰 소용돌이로 들어갈 거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공산이 크다. 기성의 멤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합집산하는 형태의 정치 개편, 글쎄 국민 호응을 거의 못 받을 거다. 야권에서도 여권에서도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할 건데 지금 국힘당 꼴로 한번 보십시오. 비대위 새로 구성하는데 또 주호영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이야기는 잠깐 또 하고 갈게요.
국힘당이 어쨌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그 탈당파들이죠. 탄핵파들, 탈당파들이 당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거. 지금 국힘당을 어쨌든 수리해가지고라도 쥐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권을 자기네들이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권성도이가 당대표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가 지금 헛발질 하면서 지금 풍비박산이 된 거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권성도이도 밤이당이고 유승민도 밤이당이고 하태경도 밤이당이고 이중석도 밤이당이고 뭐 지금 하는 새로 들어온 수혈된 김우희도 밤이당 계열이고 이런 거죠. 최재형도 밤이당 계열이고 전부 그런 거죠. 자, 안철수는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니까 지금 김종희 할아버지한테 지금 SOS 청하고 지금 김종희가 안철수 띄우고 지금 이런 판이죠. 예? 어쨌든 간에 밤이당 애들이 어떻게든 천신만고 끝에 잡은 이 당권 이거는 안 놓치겠다는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윤석열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윤석열이도 밤이당 계열이냐? 그런 거죠. 자, 그래 되면 이제 탄핵 골수들만 딱 모이는 겁니다. 탄핵 주역들만. 윤석열도 탄핵 주역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자, 그 정당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까요? 단순히 탄핵뿐만이 아니라도 지금 하고 있는 행태 한번 보십시오. 걔들이 이합집산해가지고 옷을 갈아입었다 쳐요. 그 정당이 신뢰를 받는다고요? 윤석열 정권 20%의 지지율이 반전을 한다고요? 10%대로 곤두박질 치지 않으면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요즘 이제 한두 마디 더 보태는 걸로 또 추이를 또 보기로 하고요. 자, 최근 들어서 역전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담대요. 주택담보대출 향한 시가 15억 원 넘으면 대출 안 해주는 거. 이걸 내년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나왔다. 최근 들어서 또 풀겠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출을 전면 해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자, 이걸 풀었을 때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대책인 것 같은데, 자, 글쎄요. 부동산 값은 좀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부동산 값이 어떤 의미에서 폭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이거 지금, 버블이 좀 심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도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하고, 이게 특히 더한 게 문재인 정권 때 종부세, 세수를 걷기 위해 가지고 집값을 계속 올려버린 거죠. 예, 부동산 전체가 한다고 건드려서 생채기를 해가지고 올리고 계속 올린 거잖아요. 튀겨 올린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이놈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지금 또 뒷짐지고 뒤 빠져나 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건 등등등 해서. 여기 뭐 책임 묻고 짜고 족쳐야 될 놈이 한두 놈이 아니었어요. 뭐 멀쩡한 구석이 없어서 이놈들이 지금 빗겨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책임들 찬찬히 조목조목 따져서 들어가서 반드시 잡아서 이놈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조사 중인 사건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여성부 차관이 산하기관들 예, 쫓아내는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도 여성부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성부가 아마 특히나 심했을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여러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진즉부터 이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용하더니만 최근에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 기업 상속세 이야기를 해요. 조금은 뜻밖이에요. 그동안 조선일보 이런 쪽에 굉장히 무신경한 듯이 지내왔거든요. 아마 자기네들 아마 계열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도 매출 규모로 보게 되면 큰 기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론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좀 이렇게 과대평가되는 게 있는데 기업 자체의 기업 가치나 경영으로 보게 되면 뭐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습니다. 중견기업 수준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자, 어쨌든 간에 기업 승계를 막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 누구를 위한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어요. 오늘자, 조선일보에. 조금 뜻밖이에요. 근데 내용은 이게 진즉부터 문제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율이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 넘습니다. 기업
쪽에는 60%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상속 상속된 후에 7년 이상 같은 업종이나 고용 지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분이라는 게 법인 지분입니다. 예, 지분 변동이 또 있어서도 안 돼요. 고용 변동도 안 돼요.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예, 이게 쉽지 않잖아요. 7년간 유지하라는 게. 예, 그렇게 하면 상속 재산 중에 200억에서 500억 정도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고용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분이라든지 뭐 업종 유지는 그나마 할 수 있다 치지만 업종도 지금 바꾸는 경우들이 또 많거든요.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고용 유지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이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예, 조금 이제 손 봐준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65%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65%를 토해내버리면 기업을 못하죠, 여러분.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가업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뭐 가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예. 기업 승계가 안 됩니다. 경영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기업이 해체되고 새로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기업 유지가 안 됩니다. 고용 유지도 안 될 뿐더러 이거를 지금 이제 민주당 애들은 대표적으로 부자 감세로 종부세뿐만이 아니고요. 이것도 부자 감세라고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자세한 거는 세제에 제가 밟지 않아서 계략적인 언저리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기업 상속세율이 65%, 60%다라는 거는 꽤 오래전부터 이건 참 문제다.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뭐 몇백 년간 몇 대를 이어서 하는 뭐 하다못해 어묵집, 오뎅집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기업 구조라는 거예요. 상속세 자체가. 네, 그거를 좀 바꾸자.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그 경우에 맞춰서라도 바꾸자. 이건 우리가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자 감세를 그래요. 민주당에. 그러면서 민생 이야기를 해요. 네, 민생은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땅에서 솟아나나요? 그런 허무맹랑한 네, 그냥 구호죠, 구호.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다. 민생이라고. 네, 이걸 부자 감세라고 그래요. 이거 대부분 다 중소기업입니다, 여러분. 영세기업입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매출에,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 중에 200에서 500억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 부자, 기업 한다고 치고 부자에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그래도 기업이라고 하면, 예? 그냥 사업자 등록 내놓은 자영업자 말고요. 기업이라고 이름이 붙을 만하면, 영세 사업자 말고, 기업이라고 이름 붙으려면 월 매출이 10억은 돼야 돼요. 월 매출 10억이면 연 매출 100억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뭐 겨우 직원 해봐야 월 매출 10억이면 여러분 직원 해봐야 10명 내외일 거예요. 뭐 많이 잡아봐야 20명 내외일 거예요. 예? 그거를 상속세 60%, 65% 징벌적으로 매겨버리면 그나마 그것도 일자리도 풍비박산 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자 감세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가 봐요. 우리는 상속받는 사람, 예, 어떻게 됐나요? 어, 상속해주는 사람이죠. 그죠? 상속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 네, 네, 피상속. 그러니까 편하게 보면 상속 재산 총액이죠. 총액의 50%. 그런 어떤 형태의 누진세율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부적인 걸 저도 이 부분은 밟지 않았어요. 뭐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듣고 있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총액의 50%, 그러다 보니까 징벌적 60%뭐 그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징벌성 세금 65%라고 지금 돼 있네요. 예, 65%. 자, 이래 되면 이게 기업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 사설을 썼다는 게 조금은 의외입니다.
아마 계열사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또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저렇게 돌아가고 정기 국회가 지금 현재 공전하고 있고 예산안은 날치기 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나라 살림은 이렇게 곳곳에서 뻥뻥뻥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못하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하고 이재명류의 부패 비리를 엄단하는 거, 단죄하는 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뭐 선거 무결성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예? 국힘당 내에 저 내분 사태 수습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 주도권 여전히 못 쥐고 있죠. 그러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 그러는데 그 분야에 들어가는 뭐 포괄적인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살리기도 못하고 있어요. 뭐 국제 환경 요인 원자재가 뭐 이런 핑계만 대고 있고 못하고 있어요. 네? 기껏 나오는 소리가 뭐 부채 탕감 이야기, 저 오늘처럼 대출 규제 뭐 풀어주는 거, 뭐 이런 정도 이야기지 딱 부러지게 뭔가 돌파해내는 게 없어요. 뭐 원전 탈원전 해가지고 뭐 수주한 거 좀 있다는 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요.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뭐 무슨 뭐 탱크 좀 팔아먹는 이야기, 뭐 그런 정도 이야기지 뭐 특별한 뭐 이야기가 없어요. 네? 자, 여기에 지금 심각하죠, 여러분. 자, 전기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찬밥이 됐다가 앓는 소리를 하니까 겨우 이제 좀 봐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치포 동맹, 이게 잠재적 불씨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살 붙어 있는 게 전기차 배터리까지 붙어 있는데 지금 전기차 파동 끝나자 또 몰아닥치는 게 AI 반도체 이야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에 있는 엔비디아하고 AMD 이쪽이 주로 이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상당히 세계 시장을 거의 쥐고 있죠. AMD 이런 쪽에.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 수출하는 AI 반도체 수출 못하게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자, 이 여파가 지금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예? 소위 GPU라 그래요. 그래픽 처리용 반도체 GPU 분야의 선두 기업인데 이 기업이 엔비디아하고 AMD 이게 이제 중국에 수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군사 무기로 전용될 위험성이 있다 이래서 금수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화웨이 이런 기업들 굵직굵직한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죠. 중국 기업들이 여기 AI 반도체를 쓴대요. 근데 이 기업들이 중국의 매출 중국 쪽으로 파는 그 매출 비율이 26%래요. 자기 매출에. 예.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도 불똥이 튀겠죠. 지금 당장 보십시오, 여러분. 반도체 쪽에 에, 장비를 지금 현재 안 주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장비를 지금 안 줍니다. 반도체는 무엇보다도 장비 없으면 뭐 허탕이죠. 허탕이죠. 예. 뭐 노광 장비인가? 라고 하는 그 반도체 장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상무부가 14나노, 10억 분의 1미터라 그래요. 14나노 이하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그 다음에 이게 포개는 게 있나 봐요. 반도체 설계에서. 128단 이상의 낸드 메모리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우리도 지금 있죠. 삼성의 시안 공장이라든지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도 중국 우시 쪽에, 그다음에 저 대련 있죠. 다롄 쪽에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도 이 제조 장비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 당장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지금 삼성이 시안에서 만들고 있는 게 낸드 메모리 40%를 생산하고 있대요. SK 하이닉스가 D램의 50%, 낸드의 3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대요. 자, 그렇다고 보면 바로 이제 바로 피해를 받는 거죠. 직접적으로. 영향이 바로 오는 겁니다. 그죠? 피해라기보다. 자, 우리가 뭐 잘 나가는 것처럼 거들대지만
반도체 빼버리고 나면 빈껍데기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수출에서 차지하는 게 20%잖아요.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희화화해서 비유하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이 쓰러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할 정도로 이 반도체 또 삼성 안에서는 또 반도체 비중이 크잖아요. 지금 이렇게 견제가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예, 메모리 이 반도체 40% 선이에요. 뭐 D램이 있든 낸드든 간에 어쨌든 50%, 30%, 40%니까. 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제품 경쟁력, 기술 경쟁력, 날로 지금 얇아지고 있는데, 자, 이 판국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충격이 오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저쪽은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검경 뭐 등등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지만, 그 뒷심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 살림은 거들이 나 있고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자, 여기에 지금 500대 기업 하반기 신규 채용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500대 기업의 17.4%가 하반기 신규 채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신규 채용 없다라는 게 13.3%라 그래요. 500대 기업에. 지금 올해는 17.4%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 계획을 못 세웠다라고 답하는 쪽이 얼마냐 하면 44.6%래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다 합치면 60%예요. 그러니까 60%의 기업이 하반기에 찔끔 채용하거나 채용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용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고용시장이고요. 자, 여기에 방역 상황은 좋으나요? 코로나 지금 여전히 잠재 위험이 높습니다. 8월 한 달간 사망자가 약 1,700명 정도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대략 한 1,700명 정도인 걸로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숭이 도창 우리는 아주 강 건너 불 보듯이 했습니다. 국내 두 번째 환자가 나왔어요. 예? 지금 두 번째 환자가 입원 치료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치료 중인가 봐요. 입원 중인가 봐요. 네.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 번째 환자가 발생됐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는 게 원숭이 도창입니다. 우리는 천하태평이었어요. 지금까지도요. 아직까지도 어떠한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아요. 참 코로나도 지금 그러고요. 문재인 정권 때 정치 방역에 우리가 참 혀를 내둘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이 뭐 방역이 양 미덥지가 못해요. 자, 이런 사태 생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받쳐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판국에 공공의료도 위기라는 거죠. 예, 서울시에서 의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공공의료기관에 그것도 서울시에서 의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뭐 원스톱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뭐 과학 방역을 한다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입으로 한 말조차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지금 의심스러워요. 자, 이 윤석열 정부 뭐 어느 한 군데 지금 멀쩡한 데 없습니다. 자, 또 택시 이야기 또 나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때 타다금지법이 결정타였죠. 시대를 역행하는 택시 노조 편들어주기 정책이나 다름없는 타다금지법 이걸 또 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또 그 김영수 법원이 막아버린 거잖아요. 자, 지금 택시 서울시가 지금 제출한 택시 요금 조정 계획요.
뭐 정식 명칭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요금 조정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오늘 공청회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택시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특히 그 여름 한철요. 아, 참 무덥잖아요. 이 여름철에는 제가 웬만하면 집하고 사무실하고 거리가 택시 요금 약 한 막 9천 원에서 만 원, 아주 좀 정체가 되면 만 원 나오는 거리예요. 그 만 원 정도 거리여서 편도로는 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 아주 더울 때는 뭐 탄다 하더라도 낮 최고 기온이 뭐 25도 내외 이렇게 언저리로 떨어지면 27, 8도 뭐 이러면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될 생각이에요. 그보다 더 떨어지면 저는 주로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예,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그 산등성이로 이렇게 산책 삼아서 걸어가는데요. 지금처럼 막 지열이 막 올라올 때는 걷기가 좀 어려워서 걸어가면 땀 흠뻑 젖어서 이게 뭐 근무복이 아니잖아요. 어디 뭐 등산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할 때, 운동할 때는 땀복 입고 가면 되는데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 만날 때 땀 냄새 푹푹 풍기는 건 좀 그게 예의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아주 더울 때는 그래요. 그 외에는 제가 택시를 잘 이용 안 하는데 자 지금 이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부담감이 느껴져요. 기본 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을 올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 요금 거리 자체를 2km에서 1.6km로 줄여버려요. 예. 자, 일단 요것만 놓고 보면 30%대가 인상되는 거죠. 그리고 심야 할증 시간대요. 12시부터 5시가 이전에 심야 할증이었잖아요. 이거를 10시부터 4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증 요금, 그것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현행 20%에서 40%로 할증률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택시 요금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일단 체감되는 걸로 치면 3, 40%를 올려버리겠다는 건데 현행 요금의 거의 절반을 올리는 거죠. 만 원 나올 거리를 타면 만 오천 원, 만 사, 오천 원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 같으면 괜찮은 정도 선에 있을 듯한데 제가 부담을 느낄 정도니까요. 자, 택시 요금까지 올라가요. 자, 우리나라 안전지수는 그러면 멀쩡할까요? 여성 혼자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OECD 이 3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9위예요. 여러분, 19위예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가까이 일본이 10위예요, 여러분. 예, 뭐 핀란드 이런 쪽이 좋은 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요. 예.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가 19위예요. 자, 이제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도 많이 흐려졌어요. 흐려지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천하태평인지 우리 또 한번 보자고요. 자, 대통령실은 어떻습니까? 검찰 출신들 이름하여 검핵관, 그다음에 용산청사로 가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용핵관, 그다음에 장제원 그룹의 장핵관, 예? 그다음에 권성동 계열의 권핵관으로 4분 오열되고 있어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룹도. 예? 예, 이게 공공연히 도는 말이잖아요. 오늘 저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사설 제목이 검핵관, 그 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 용핵관, 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장핵관, 장제원 핵심 중심의 핵심 관계자, 권핵관, 권성동을 중심으로 한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말이 튀어나오냐? 장핵관, 권핵관, 용핵관, 검핵관 등등의 이런 말이 튀어나오냐? 도대체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있냐?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7%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6주 연속입니다. 6주 연속 30%를 지금 밑돌고 있어요. 자, 지금 27%예요. 자, 이런 판국에 저쪽에서는 전쟁이다 그러고 있어요. 뭐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죄상이 너무 명백하잖아. 근데 정치하고 법리 판단하고를 지금 막 착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터무니없는 사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다 입에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 여기에 보십시오. 곳곳에 공공기관 낙하산 중에 터무니없는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4대 강보 해체, 그게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보해체를 주도했던 환경단체 대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상임이사로 낙한사로는 있다. 이런 친구들이 다 그 정부를 계속해서 첩보를 해가지고 말을 만들고 유사시에 돌격 앞으로 하는 세력이라고요. 저 여전히 공공기관 알박기들 여전히 건재하게 있어요. 네, 공공기관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완전한 편이 아니에요. 언론 아니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네, 곳곳에서 민심이 따라줄 만한 구석이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오죽하면 예? 오죽하면 양상훈 주필 같은 경우에도 그 말을 하잖아요.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저질화냐 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저질화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영민하지만 그래도 국민 상당수가 이미 당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의협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당파성이 강해요. 중도 일부만 의협심이 살아있고 나머지는 그냥 묻지마 지지예요. 대깨들이에요. 어느 쪽이든 간에. 자, 이게 저질화죠. 이 저질화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국민 설득 능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도 저렇게 게을러 터진 참모들, 게을러 터진 내각들이 국민을 설득시켜낸다고요? 언론도 안 도와주는데, 방송 환경도 전혀 안 도와주는데, 그러다가 유튜버들 좀 뭐 이렇게 지지해주는 괜찮은 유튜버들은 전부 다 돈벌이로 매도해버리는 이 엉터리 이 정권이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정 동력을 얻어나간다고요? 네? 지금 앞다투어서 챙겨야 할 민생을 챙겨도 시원찮을 판에 국힘당 꼬라지가 저런 데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요? 동의를 끌어내고 설득을 시켜낼 수 있다고요? 저소득층인들, 취약계층인들 윤석열 정부에게 고운 시선을 보낼까요? 일선 기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지. 지금 오죽하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기초생활수급 신청 그 관련해 이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있는 의료급여 신청을 하러 갔더니만 이 기사입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딸 서명 받아오라. 은행에 다시 갔다 오라. 이렇게 서류 탁상 행정이죠. 탁상 행정을 하면서 뭐가 빠졌다, 뭘 해오라 하면서 뺑뺑이 돌린다는 거예요. 복지 서류 뺑뺑이. 참다 참다 못해가 결국은 신청을 포기했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취약계층인들 윤석열 정부가 별 호응 지지를 얻고 있을까요? 예? 윤석열 정부 지금 자기 현주소 GPS 기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뭘 믿고 지금 자꾸 국민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무역 적자는 66년 만에 최악이라는 뉴스가 터져 나와요.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점 1,400원을 넘어갔다는 이야기 나와요. 지금 오죽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줌을 이거 월 결제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한화로 받던 애들도 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달러로 받아요. 예? 그게 뭘까요? 환율이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전에 받던 돈으로 받지 않고 달러로 받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서비스 제공할 때는 한화로 제공하는 걸로 이제 결제를 했는데 이제 자국 기준 그대로 달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받는 데가 있어요. 줌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지금 8월 한 달 무역 적자가 94억 7천만 달러라 그래요. 100억 달러예요. 좀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스태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다. 참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정부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요런 게 좀 상쇄될 수 있고 이런 분야는 국제 정세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뭐 전혀 걱정할 거 아니다. 국제 원자재가 잠시 좀 올랐는 건데 그게 내릴 거다. 내릴 기미가 보이나요, 여러분?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이틀에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저거 지리하게 갈 거잖아요. 휴전을 뭐 할 만한 뭐 협상거리도 없어요. 영토 우크라이나 원 영토 다 내놔라는 거고 러시아는 안 되겠다는 거고 심지어는 뭐 우크라이나 지금 크림까지 들어가겠다는 건데 저 전쟁이 하루 이틀 끝날까요? 더 불행한 사태로 안 가는 게 천만다행이죠. 자, 근데 자, 나날이 지금 현재 경제전쟁, 무역전쟁, 기술전쟁까지, 자원전쟁까지 붙어 있어요. 자, 이 판국에 원자재 값이 쉽게 일시적이라고요? 도대체 그 발상, 그 예측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걱정 안 해도 돼요? 윤석열 정부 믿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 국민은 불안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도대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이게 단기적이라고요? 또 스태핑에서 한 말이 그런 기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심각해요. 예, 환율도 심각하고 유가도 심각하고 지금 나가서 여러분 기름 한번 넣어보십시오. 주유소도 자꾸 없어지지만 그나마 있는 주유소 기름 한번 넣어보십시오. 2,500원대잖아요. 예? 이전에 5만 원이면 거의 가득가득 차던 기름이 이제는 8만 원, 10만 원씩 넣어야 되잖아요. 저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무슨 놈 민생요? 예?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잖아요. 이게 무역 적자로 한정하면 더 커지겠죠.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할 게 아니고 단기적이래요. 정부를 믿으래요. 믿으라 한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빤히 보이는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도 이제 희망 고문 정신 승리로 간다면 뭘 믿고 윤석열 정부 해놓은 것도 없이 딱 부지게 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국정을 끌어갈 거예요? 이제 고작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총체적 난국에 어떠한 돌파구도 해결책도 안 보이는 이 판국에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정말 태풍, 이게 그냥 태풍 소식으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태풍과도 같은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잖아요. 예? 정당이 정당 꼴을 하나요? 국회가 국회 꼴을 하나요? 정부가 정부 꼴을 하고 있나요? 사법부를 믿을 수 있나요? 방송을 믿을 수 있나요? 신문 하나가 제대로 볼 만한 신문인데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고 신문을 보다가 보면 신문에 오히려 세뇌당하는 그런 판에 우리 국민이 뭘 믿고 뭘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말 국정 운영의 기본 입각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쭉 살핀 내용들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 각자들도 이런 상황이라는 걸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뭘 하나를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가면은 서류 뺑뺑이를 계속 돌린다. 지친다. 그죠. 그리고 뭐 취업할 자리도 없다. 기업 계대로 뭐 기업 열심히 해가 키워봐야 기업이 유지되기 어렵다. 내 눈 감으면 지금 경영진 눈 감으면 이 기업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등등등 이런 환경. 이게 남은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 개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된다는 거죠. 예, 정당 국가보조금 없애고 뭐 등등등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예,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 찾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시사 공감
이야기는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잘 한번 주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